1970년대 후반 카라카스의 거리는 빛났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 북쪽 끝 카리브해를 마주한 이 나라의 수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최신형 자동차들이 넓은 도로를 달렸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으며 쇼핑센터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된 상품들이 넘쳐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미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보다 높았고 그리스보다 높았으며 심지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주말이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이애미로 쇼핑을 갔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명품 가방과 최신 전자제품을 사서 돌아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런 농담이 유행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이 뉴욕에 가면 뭐라고 말할까? 여기는 참 싸구려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는 높았고 구매력은 강했으며 사람들은 여유로웠습니다. 이 나라의 중산층은 두터웠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남미 최고 수준이었고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 수준이었으며 도시 인프라는 현대적이었습니다. 카라카스에는 지하철이 달렸고 고속도로가 뻗어 있었으며 국제공항은 북적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스위스라고 불렀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미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식 세대가 더 잘 살 것이라는 믿음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은 평범한 중산층의 평범한 미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대의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땅이고 같은 사람들이며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국민의 90% 이상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월급이 한 달에 $5인 교사들이 있고 병원에는 약이 없으며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걸어서 콜롬비아로 갔고 배를 타고 카리브해를 건넜으며 버스를 타고 페루까지, 칠레까지, 아르헨티나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사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교수들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엔지니어들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휴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화장지 한 롤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무게가 화장지보다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세지 않고 무게로 달았습니다. 빵 한 덩이를 사려면 가방 가득 지폐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로 국토가 파괴된 나라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것도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이 내일의 빵을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922년 12월 14일 베네수엘라 서부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시추공에서 검은 액체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바로 소 1호정이었습니다. 이 유점은 하루에 10만 배럴이 넘는 석유를 뿜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되기 전 베네수엘라는 커피와 카카오를 수출하는 평범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일구고 작물을 키우고 수확을 하며 살았습니다. 평범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석유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920년대 후반이 되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외국 석유 회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영국의 로열 더치셰, 걸프 오일. 이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채굴권을 사고 유전을 개발하고 원유를 퍼내어 세계로 팔아나갔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회사들에게서 로열티를 받았고 세금을 걷었으며 각종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국가 재정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1920년에 국가 예산의 2%에 불과했던 석유 수입은 1930년이 되자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지었으며 공무원을 고용했습니다. 카라카스는 변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현대적인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은 넓은 대로로 바뀌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왔고 수도가 깔렸으며 전화선이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일하는 나라에서 버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통적으로 국가가 부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이 일을 하고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국가는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국민이 열심히 일할수록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가 재정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민이 일해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농장에서 작물을 키우지 않아도 국가 금고에는 돈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처음에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축복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계속 증가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석유 수요도 늘어났고 석유 가격도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로 유입되는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정부는 이 돈을 국민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공무원이 되면 안정적인 월급과 넉넉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영기업들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보조금도 쏟아졌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터무니없이 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휘발유 가격이었습니다. 물보다 쌌습니다. 전기요금도 거의 공짜 수준이었고 식료품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덜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산적인 일을 덜 하고 있었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정부가 식량을 수입해서 싸게 팔아주는데 왜 공장을 운영해야 할까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사는 게 더 싸고 품질도 좋은데 왜 기술을 개발해야 할까요? 석유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되는 베네수엘라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나라. 석유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나라. 1973년 운명적인 해가 찾아왔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4배가 올랐습니다.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지만 베네수엘라는 환호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쓸지 고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쉬워 보였습니다. 석유 가격만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약의 이름은 쉬운 돈이었습니다. 석유라는 쉬운 돈에 중독된 나라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게는 언제나 금단 현상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1960년대 베네수엘라에는 번창하는 섬유 산업이 있었습니다. 카라카스와 발렌시아 지역의 공장들은 옷감을 생산했고 의류를 만들었으며 남미 전역으로 수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셔츠와 바지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20년 후 그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의 농업은 활발했습니다. 안데스 산맥 기슭의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과 옥수수가 자랐고 야채가 풍성했으며 과일 농장들이 번성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먹을거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후 베네수엘라는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가 땅을 황폐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너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베네수엘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화폐인 볼리바르의 가치가 급등한 것입니다. 가만화폐는 좋은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게는 독이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수입품이 싸집니다. 갑자기 외국에서 만든 옷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옷보다 싸졌습니다. 외국에서 재배한 쌀이 베네수엘라에서 키운 쌀보다 싸졌습니다. 외국에서 조립한 전자제품이 베네수엘라에서 만든 제품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싸고 좋은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부릅니다.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된 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오히려 다른 산업을 죽이는 현상. 베네수엘라는 이 병에 깊이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해야 하죠? 국민들은 더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생활 수준은 올라갔으며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농장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식량을 수입하면 되는데 섬유 공장 노동자였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1965년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괜찮았고 일은 힘들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공장 주문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의류가 베네수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1978년 공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고 곧바로 정부기관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친척이 공무원이었는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새 일자리는 공장보다 편했고 월급도 더 좋았으며 복지 혜택도 훨씬 나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베네수엘라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민간 부문이 축소되면 공공 부문이 팽창했습니다. 제조업이 사라지면 서비스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정부 관련 서비스업이었습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한 것은 농사가 힘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농사가 의미가 없어서였습니다. 쌀을 1년 동안 애써 키워서 팔아봤자 미국에서 수입한 쌀보다 비쌌습니다. 옥수수를 재배해봤자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와 경쟁이 안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농촌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갔습니다. 카라카스로, 마라카이보로, 발렌시아로. 도시에는 기회가 있어 보였습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국영기업에 취직하거나 석유회사에서 일하거나 흙을 만지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지들이었습니다. 1960년 베네수엘라 인구의 35%가 농촌에 살았습니다. 1990년이 되자 그 비율은 15%로 떨어졌습니다. 농촌은 텅 비어갔고 농경지는 방치되었으며 농업기술은 퇴보했습니다. 제조업도 무너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의 제조업은 GDP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공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은 다른 일을 찾아 떠났으며 산업 노하우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인드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래야 하지?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제품을 만들어도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수입한 식량보다 비쌌습니다. 기술을 개발할 이유도, 품질을 높일 동기도, 효율을 개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누구를 아느냐, 어떤 연줄이 있느냐. 공공부문 일자리를 얻으려면 능력보다 연줄이 중요했습니다. 정부 계약을 따내려면 혁신보다 정치적 줄이 중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생산 경제에서 배분 경제로 변했습니다.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불을 나눠 갖는 경제, 석유라는 거대한 파이를 어떻게 나눠 먹을지가 중요한 경제. 1980년대 초반 한 베네수엘라 경제학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왜 걱정하죠? 석유는 계속 나오는데, 석유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계속 부유해지는데.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립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석유라는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언제나 취약합니다. 그 하나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베네수엘라는 풍요 속에서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바람에 정작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하듯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산 근육은 서서히 위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전히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표를 얻어야 합니다. 표를 얻으려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 정치인들에게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석유돈이었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의 정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권력을 번갈아 가졌습니다. AD, 민주행동당과 코페이, 기독사회. 이들은 고정점 협정이라는 것에 맺었습니다. 권력을 평화롭게 교환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처럼 보였습니다. 쿠데타도 없었고 내전도 없었으며 정권은 평화롭게 교체되었습니다. 남미의 다른 나라들이 군부 독재와 정치적 혼란에 시달릴 때 베네수엘라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석유 수입이라는 거대한 돈줄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정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금을 올릴 필요도 없고 긴축 재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석유돈을 풀면 되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공무원 월급을 올렸습니다. 보조금을 늘렸습니다. 공공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석유 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민들은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을, 더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당을.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주었지만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이 원했던 것은 더 많은 혜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렴한 주택, 싼 휘발유, 식품 보조금, 전기 보조금,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1970년대 후반 석유 가격은 정말로 높았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로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금고는 넘쳐났습니다. 당시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위대한 베네수엘라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했습니다. 거대한 철강 공장을 지었고 알루미늄 공장을 세웠으며 수력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지하철을 깔았고 고속도로를 뻗었으며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석유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강 공장은 지었지만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알루미늄 공장은 가동됐지만 적자를 냈습니다. 국영기업들은 만들어졌지만 효율성은 형편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국영기업의 경영진은 능력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효율성이 아니라 표심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대외 차입으로도 보충했습니다. 석유가 담보였습니다. 은행들은 기꺼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이었으니까요. 화폐 능력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970년 베네수엘라의 대외 부채는 GDP의 10%도 안 됐습니다. 1980년이 되자 그 비율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은 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치인들은 계속 약속했고 국민들은 계속 받았으며 경제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던 가격이 1986년에는 1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분의 1의 수준으로 폭락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약속이었으니까요. 공무원 월급, 복지 혜택, 보조금, 공공사업, 이 모든 것을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단하려고 시도한 정치인은 표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중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더 많이 빌렸습니다. 통화를 더 찍었습니다. 일의 석유 수입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문제를 미래로 미뤘습니다. 1989년 베네수엘라는 외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IMF가 개입했습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개혁을 단행하려 했습니다. 보조금을 삭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을 올렸습니다. 공공지출을 줄이려 했습니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카라카스는 불탔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카라카소라고 부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석유 돈으로 혜택을 받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빼앗으려 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그들이 얻은 교훈은 개혁은 위험하다였습니다. 국민에게서 혜택을 빼앗으면 권력을 잃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을 멈췄습니다. 대신 더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더 많은 보조금을, 더 많은 복지를.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하고 국민은 혜택을 받기 위해 투표하고 경제는 지속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할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고 차베스였습니다. 차베스 이전과 이후의 베네수엘라. 1992년 2월 4일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육군 중령 우고 차베스가 이끄는 낙하산 부대원들이 대통령궁을 점거하려 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차베스는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베스는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동료 반군들에게 항복을 권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실패했다. 하지만 아직은이다. 아직은 보라오라. 이 두 단어가 베네수엘라를 바꿨습니다. 차베스는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990년대 초반에 베네수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석유 가격은 여전히 낮았고 경제는 침체되었으며 국민들은 좌절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풍요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이상 잘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가? 전통적인 정치인들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AD와 코오페이는 수십 년 동안 권력을 나눠 가지며 같은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부패는 만연했습니다. 석유돈은 여전히 흘렀지만 그 돈은 국민에게 가지 않고 정치인과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빈부격차는 커졌고 빈민가는 확대되었으며 중산층은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차베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군인이 되었으며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확한 적을 지목했습니다. 부패한 정치 엘리트, 외국 석유회사, 부유한 올리가르이. 그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부를 훔쳤다. 나는 그것을 돌려주겠다. 감옥에서 2년을 보낸 후 차베스는 사면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차베스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포장되었습니다. 차베스는 볼리바르 혁명을 선언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남미를 해방시킨 영웅의 이름을 빌려서 차베스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를 재구성했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21세기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조치 중 하나는 석유 산업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는 전통적으로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이 운영했고 기술자들이 결정을 내렸으며 정치적 간섭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차베스는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PDVSA를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두려했습니다. 석유회사 간부들은 저항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석유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차베스는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파업 지도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수천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차베스는 그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대체했습니다. 석유 산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단기적으로는 차베스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석유 산업을 장악했습니다. PDVSA는 이제 정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석유 수입은 정부 프로그램에 직접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운이 좋게도 석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석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2003년 배럴당 30달러였던 가격이 2008년에는 14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미시온이라고 불리는 사회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시온 바리오 아덴트로는 빈민가에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미시온 리바스는 무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미시온 메르칼은 보조금을 받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미시온 비비엔다는 무료 주택을 약속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했습니다. 중간 관료나 제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베스 본인의 이미지가 각인되었습니다. 빈민가 사람들은 처음으로 정부가 자신들을 신경 쓴다고 느꼈습니다. 무료 의사가 동네에 왔습니다. 무료 식료품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차베스 덕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차베스는 일요일마다 알로 프레지덴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몇 시간씩 계속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불렀고 시를 읽었으며 정치를 도냈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선 유일한 정치인, 부자들과 싸우는 용감한 지도자, 제국주의에 맞서는 혁명가, 반대자들은 그를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포퓰리스트, 경제를 망치는 무능한 지도자.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차베스를 지지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아 보였습니다. GDP는 성장했고 빈곤율은 떨어졌으며 사회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차베스의 정책들은 석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한에서만 지속 가능했습니다. 그는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다양화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많이 국유화했습니다. 석유회사뿐만 아니라 전기회사, 통신회사, 철강회사, 시멘트회사, 은행, 슈퍼마켓 체인까지 국가가 경제의 더 많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영기업들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정치적 임명, 전문성 부족, 낮은 효율성, 만성적 적자. 하지만 석유돈이 흘러들어오는 한 이 적자들은 메워질 수 있었습니다. 차베스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단기적 인기와 장기적 붕괴의 씨앗을. 그리고 그 수확은 그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석유 국유화가 가져온 예상치 못한 결과. PDVSA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국영 석유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을 때 그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정치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PDVSA는 자체적인 예산을 가졌고 독립적인 경영진을 뒀으며 전문가들이 운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지질학자들, MIT와 텍사스 대학을 졸업한 석유공학자들, 세계적 수준의 기술진들. 이 회사는 단순히 석유를 퍼내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술을 개발했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으며 정유시설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정유 공장을 소유했고 유럽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가졌으며 카리브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PDVSA의 엔지니어들은 오리노코 벨트의 초중 진료를 개발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의 상당 부분은 점도가 높아서 추출과 정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PDVSA의 기술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2002년 차베스가 PDVSA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파업 이후 해고된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19,000명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고급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지질학자들, 20년 동안 시추 작업을 해온 엔지니어들, 복잡한 정유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화학자들. 그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도 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그들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석유 산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대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대체했습니다. 많은 경우 석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PDVSA 간부 중 한 명은 이전에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정치운동가였습니다.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차베스 지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유회사를 운영할 자격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는 여전히 나왔고 가격은 여전히 높았으며 돈은 여전히 들어왔으니까요. 기존 시설들이 작동하고 있었고 기존 유정들이 생산하고 있었으며
기존 계약들이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장비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을 불러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새로운 유정 개발이 둔화되었습니다. 탐사 작업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PD베이스A의 예산 중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실제 석유 생산이 아니라 정부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PDVSA는 석유회사이면서 동시에 복지기관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들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회사의 본업은 아니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PDVSA는 하루 약 32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습니다. 2010년이 되자 그 숫자는 25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에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정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비가 낡았습니다. 시추리그들이 고장났습니다. 파이프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유시설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12년 아무아이 정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지보수 부실이 원인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리노코 벨트의 초중진류였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의 미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량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석유를 추출하고 정제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외국 석유 회사들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강제로 재협상했습니다. 외국 회사들의 지분을 줄이고 조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떠났습니다. 엑슨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거대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술도 투자도 노하우도 떠났습니다. PDVSA 내부에서는 다른 문제들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정치적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유령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과대 청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시추리그를 빌리는 비용이 국제 시장 가격의 2배, 3배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중간업자들의 주머니로, 부패한 관리들의 계좌로. PDVSA의 재정은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정확한 생산량 수치도, 정확한 매출 데이터도, 정확한 비용 구조도 외부에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금고이자 비밀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유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새로운 유정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장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PDVSA의 수익은 재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 프로그램에 쓰였습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혁명에 자금을 대는 데 쓰였습니다. 해외 동맹국들에게 나눠주는 데 쓰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제공했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석유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습니다. PDVSA는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의 북영 석유회사가 무능력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능력은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가격이 높았으니까요. 배럴당 $100가 넘을 때는 비효율도 용납됩니다. 부패도 가려집니다. 생산량 감소도 수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끔찍할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위험해진 나라. 2000년대 중반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회의실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찍어낼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가 오릅니다. 정부 관리들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석유 수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석유 수입이 부족하다고요? 경제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가 넘는데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결국 정부의 입장이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베스가 그렇게 원했으니까요. 그리고 차베스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05년 화폐 공급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높은 수치였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10에서 15% 정도가 적정합니다. 하지만 40%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6년에는 60%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사회 프로그램들은 계속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미션 프로그램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둘째, 국영기업들은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국유화된 회사들 대부분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손실을 누가 메워야 할까요? 정부가 메워야 했습니다. 셋째, 공무원 수가 급증했습니다. 차베스 정부 하에서 공공부문 고용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월급을 줘야 했습니다. 넷째, 부패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양의 돈이 공식 경로를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석유 수입이 이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석유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은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돈을 빌렸고 돈을 찍었습니다. 대외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안보는 미래의 석유였습니다. 러시아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국제 채권 시장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베네수엘라 채권을 샀습니다. 석유가 있으니까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계속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의 양이 늘어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가격을 통제했으니까요. 가격 통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정부는 특정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빵, 우유, 쌀, 설탕, 커피 이런 기본 식품들의 가격은 정부가 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식 통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0에서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높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품들은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는 이익을 낼 수 없었으니까요. 생산 비용이 올랐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였습니다. 기업들은 생산을 줄였고 수입업자들은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동시에 가격 통제가 되지 않는 상품들의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전자제품,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이런 것들의 가격은 매년 50%, 100%씩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이중경제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가격이 싼 대신 구할 수 없는 상품들, 다른 쪽에는 구할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상품들, 그리고 또 다른 경제가 생겨났습니다. 암시장입니다. 가격 통제 상품들을 어떻게든 구한 사람들은 그것을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정부 보조를 받는 식료품 가게에서 설탕을 싸게 사서 기모퉁이에서 3배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화폐 교환 시장도 왜곡되었습니다. 정부는 공식 환율을 정해놓았습니다. 1달러에 2볼리바르, 나중에는 4볼리바르, 그 다음에는 6볼리바르. 정부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가치는 달랐습니다. 암시장에서는 1달러에 10볼리바르, 20볼리바르, 50볼리바르를 줘야 했습니다.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공식 환율로 달러를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즉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환율로 1000달러를 받아서 암시장에서 팔면 순식간에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 공식 환율로 달러를 살 수 있었을까요? 정부와 연결된 사람들, 정치적 줄이 있는 사람들, 부패한 관리들. 볼리부르주아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볼리바르 혁명과 부르주아지를 합친 말입니다. 차베스의 사회주의 혁명 안에서 부자가 된 새로운 엘리트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 계약으로 돈을 벌었고 환율 차익으로 부를 축적했으며 국영기업과의 거래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차베스는 부자들에 대항한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부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평범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저축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100만 볼리바르를 저축해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5년에 그 돈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 30%씩 진행되면 3년 후 그 돈의 실질 가치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년 후에는 거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으로 안정을 유지하던 사람들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월급쟁이들은 명목임금은 올라도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까지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았고 정부는 여전히 돈이 있었으며 사회 프로그램들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아직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상품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생활은 가능했습니다. 2013년 우고 차베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했습니다. 마두로는 차베스의 카리스마도 정치적 기술도 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석유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가격이 50달러로, 그 다음 3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일 수 없었습니다. 사회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국민이 반발할 것이고 국영기업 지원을 끊으면 파산할 것이며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면 정부 지지 기반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폭발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화폐 공급량이 2배, 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그만큼 가속화되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이름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2018년 1월 카라카스의 한 슈퍼마켓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은 1,50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2018년 8월 같은 슈퍼마켓 같은 치킨의 가격은 147억 볼리바르였습니다. 7개월 만에 가격이 980배 올랐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경제학 교과서에나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1920년대 독일, 1940년대 헝가리, 2000년대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세계 최대 석유, 내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베네수엘라가 증명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는 상황. 베네수엘라는 그 기준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13만 %였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예를 봐야 합니다. 아침에 빵집에 갔습니다. 빵 한 개가 500볼리바르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은행줄이 길어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돈을 찾아서 다시 빵집에 갔습니다. 이제 빵 한 개가 800볼리바르입니다. 단 2시간 만에 가격이 60% 올랐습니다. 한 여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월급은 2018년 초에 3천만 볼리바르였습니다. 많은 숫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치킨 2마리였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치킨 2마리. 몇 개월 후 그녀의 월급은 5억 볼리바르로 올랐습니다.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 돈으로는 이제 치킨 한 마리도 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즉시 물건을 사려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도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축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내일을 위해 돈을 모아둔다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돈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빨리 쓰지 않으면 증발해버렸습니다. 지폐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더 큰 액면가의 지폐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100볼리바르, 500볼리바르,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만 볼리바르 지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폐를 인쇄하는 속도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볼리바르 지폐가 발행되었을 때 그 지폐로 살 수 있는 것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세지 않고 무게로 달았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가방 가득 지폐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폐로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지폐의 물질적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괴한 장면 중 하나는 거리에 버려진 지폐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지폐가 널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굽혀서 주울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는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루 인출 한도가 100만 볼리바르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버스를 한 번 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행 계좌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계좌에 돈을 두면 그 돈은 매일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기업들은 가격 표시를 포기했습니다. 아침에 붙인 가격표가 오후에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계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작성되는 순간 이미 구식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비용과 오늘의 비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매일 가치가 달라지는데 계약을 맺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 납품하기로 한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그 사이에 가격이 10배로 뛸 수도 있는데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금 즉시 거래가 되었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삶은 붕괴되었습니다. 의사, 교사, 엔지니어, 공무원,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월급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 의사의 증언입니다. 나는 30년 경력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지만 내 월급으로는 계란 한 판을 살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한 달을 일하고 받은 월급으로 계란 30개를 살 수 없습니다. 교사들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출근하는 교통비가 월급보다 비쌌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병원에 떠났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노점상을 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경제 전체가 달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볼리바르가 화폐였지만 실제 거래는 점점 더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달러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볼리바르만 가진 사람은 빈곤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 송금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가족이 콜롬비아나 페루에서 일하며 달러를 보내주면 베네수엘라에서는 부자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놓은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2018년 정부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화폐인 볼리바르 소베라노를 도입하면서 기존 화폐에서 0을 5개 떼어냈습니다. 10만 볼리바르는 1볼리바르 소베라노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몇 개월 후 볼리바르 소베라노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가치가 폭락했고 가격은 치솟았으며 사람들은 다시 가방 가득 지폐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물질적 영향만큼이나 파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내 저축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감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의미를 잃었습니다. 돈이 기능을 잃었습니다. 경제의 기본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이것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력처럼, 마치 자연법칙처럼 가격은 계속 올랐고 화폐는 계속 가치를 잃었으며 사람들의 삶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붕괴였습니다. 사회 계약의 파괴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화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신뢰의 증발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돈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습니다. 2003년 베네수엘라 정부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 식품 가격을 통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빵, 우유, 쌀, 설탕, 커피, 식용유 이런 것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너무 올린다. 우리가 법으로 가격을 정해주면 국민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좋은 의도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라카스의 한 우유 생산 농장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 2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려면 비용이 듭니다. 사료, 수의사, 인건비, 전기, 운송 이 모든 비용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오르고 있었습니다. 2005년 그의 생산 비용은 리터당 1.5볼리바르였습니다. 정부가 정한 판매 가격은 2볼리바르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리터당 0.5볼리바르의 이익이 났습니다. 2007년 생산 비용은 3볼리바르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가격은 여전히 2.5볼리바르였습니다. 이제 그는 우유를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속 손해를 보며 생산하기. 이것은 파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둘째, 생산을 중단하기. 셋째,
불법적으로 더 높은 가격에 대부분의 농장주들은 둘째와 셋째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생산을 줄였습니다. 소를 팔았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는 암시장으로 갔습니다. 공식 유통망을 피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결과는 공식 상점에서 우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통제되는 모든 상품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경이 되자 베네수엘라의 슈퍼마켓은 이상한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열대의 절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빵 코너에 빵이 없고 우유 냉장고에 우유가 없으며 설탕 선반에 설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섰습니다. 때로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줄 서기가 직업이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대신 줄을 서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루 종일 슈퍼마켓 앞에 서서 물건을 사서 그것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했습니다. 정부는 이것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을 제한했습니다. 우유는 하루에 2리터까지, 설탕은 1kg까지, 식용유는 한 병까지. 슈퍼마켓 입구에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미 물건을 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SF 디스토피아 소설의 장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2010년대 베네수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암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공식 경제에서 물건을 구할 수 없으니 사람들은 암시장으로 갔습니다. 거리 모퉁이에서, 비밀 창고에서, 차 트렁크에서 물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가격은 공식 가격의 5배, 10배, 20배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식 상점에는 물건이 없었으니까요. 정부는 암시장을 단속했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투기꾼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암시장 상인을 체포하면 다음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 심각한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을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엑시토, 카다, 히퍼조보 이런 체인들이 정부 손에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국영화된 상점들은 더 비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재고 관리가 엉망이 되었고 직원들은 동기를 잃었으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제품이 슈퍼마켓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암시장에 팔았습니다. 창고 관리자들이 빼돌렸습니다. 슈퍼마켓 직원들이 친구와 가족을 위해 물건을 숨겼습니다. 2014년경 생필품을 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화장지가 X 슈퍼마켓에 들어왔다는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화장지는 특히 상징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화장지 부족은 베네수엘라 위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왜 화장지였을까요? 화장지는 생산하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가격 통제와 공급 부족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화장지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의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신문지를 사용했습니다. 물로 씻었습니다. 일부는 화장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의약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가격 통제는 의약품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손해를 보고 약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약국의 진열대는 텅 비었습니다. 기본 진통제, 항생제, 당뇨병 약, 혈압약 이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암 환자는 화학요법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간질 환자는 발작 억제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 장비가 고장나도 부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용 장갑, 주사기, 거즈 같은 기본 물품들이 부족했습니다. 의사들은 맨손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격 통제의 아이러니는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암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달러를 가진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공식 경로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고정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줄을 서야 했습니다. 물건이 없는 상점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장은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식 시장은 멈췄습니다. 실제 시장은 지하로, 그림자 속으로 불법의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법칙은 무시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으로 가격을 정해도 실제 공급과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다른 곳에서 표현될 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것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강화될수록 부족은 심화되었고 암시장은 확대되었으며 사람들의 고통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많은 통제로 대응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2015년 마라카이보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였습니다. 32살, 석유공학학위, 좋은 직장. 10년 전만 해도 그는 미래가 밝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월급으로는 한 주를 버티기도 어려웠습니다. 카를로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주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떠났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과학자. 그들은 스페인으로, 미국으로, 칠레로 갔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만 2016년, 2017년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심화되면서 떠나는 사람들의 수도, 종류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교육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떠났습니다. 콜롬비아 국경까지 걸어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카라카스에서 쿠쿠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사람들은 배낭을 메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왜 걸었을까요? 버스 요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속에서 여행 경비를 모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모은 돈은 내일이면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걸었습니다.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길가에서 자며 지나가는 차에서 얻어먹으며. 콜롬비아 국경 도시들에는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쿠쿠타, 마이카오, 리오하차. 이 도시들은 하루에 수천 명씩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일부는 콜롬비아에 머물렀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의 수도 리마에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한 구호소가 생겼습니다. 칠레의 산티아고에는 베네수엘라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거리에는 베네수엘라 악센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주 현상이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이것을 시리아 난민 위기에 비견할 만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단지 경제가 무너졌을 뿐입니다. 2020년까지 약 56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숫자가 7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5%였습니다. 누가 떠났을까요? 먼저 떠난 것은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칠레와 페루의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의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국과 유럽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부족해졌습니다. 2000년대 초 베네수엘라는 의사 과잉 국가였습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남미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말이 되자 병원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한 병원 원장의 증언입니다. 우리 병원에는 60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2명입니다. 그들 중 절반은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험 많은 교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갔고 일부는 교직을 버리고 택시 운전이나 노점상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회계사, 변호사, 베네수엘라 경제를 지탱하던 전문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을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우 이것은 단순한 두뇌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역량의 대량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은 전문직 종사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도 떠났습니다. 건설 노동자, 트럭 운전사, 요리사, 청소, 누구든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남미 도시들의 거리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물건을 팔고 지하철역에서 노래를 부르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베네수엘라의 의사가 콜롬비아에서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교수가 페루에서 웨이터로 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존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웨이터로 버는 돈이
베네수엘라에서 의사로 버는 돈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긴 여정을 감당할 체력이 없었습니다. 병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자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았습니다. 텅 빈 나라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졌습니다. 자식들은 해외로 가고 부모는 베네수엘라에 남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콜롬비아에, 다른 사람은 칠레에, 또 다른 사람은 스페인에. 베네수엘라의 작은 마을들은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이 없었으니까요.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으니까요. 송금,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 집에 있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 송금이 베네수엘라 경제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유일한 믿을 만한 수입원은 해외에서 오는 송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러니였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작동하려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밖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조국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한 이주자의 말입니다. 나는 베네수엘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아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남은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떠난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왜 우리를 두고 가는가?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들도 떠날 것이라는 것을. 2010년대 후반, 떠나기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흔한 대화 주제가 되었습니다. 언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국가가 사람들을 버렸고 이제 사람들이 국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을 말입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경제전쟁 때문이다. 외부 세력의 음모 때문이다.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제재는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가 미국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부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2019년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PDVSA에 대한 직접 제재,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에 대한 제한. 이런 제재들은 베네수엘라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석유 수출이 더욱 어려워졌고 정부 수입이 감소했으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제재가 베네수엘라 위기의 원인일까요?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시간 순서를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경제는 이미 2013년부터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차베스가 죽고 마두로가 집권한 해입니다. 석유 가격 하락은 201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2016년경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심각한 미국 제재는 2017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즉, 위기는 제재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제재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재가 위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제재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양화되어 있었다면 석유 제재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자체 식량 생산 능력을 유지했다면 수입 제한은 덜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베네수엘라가 건강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외부 압력에 더 잘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석유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재는 베네수엘라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라 드러냈습니다. 국제 석유 가격 하락도 비슷합니다.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유국들을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UAE, 이들도 석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었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UAE는 경제를 다양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 그 돈은 미래를 위해 저축되지 않았습니다. 경제구조 개선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각적인 소비와 정치적 인기 획득에 사용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야당의 파괴행위 때문이다. 반혁명 세력의 방해 때문이다. 확실히 베네수엘라 내부에도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당과 여당 사이의 대립은 심각했습니다. 2002년의 쿠데타 시도,
2003년에 석유 파업, 계속된 시위와 충돌. 하지만 정치적 대립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합니다. 차이는 제도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제도가 파괴되었습니다. 차베스와 마두로 정부는 권력 분립을 약화시켰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했고 의회를 무력화시켰으며 언론을 억압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선거에서 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의회를 우회했습니다. 헌법제정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법치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안정을 싫어합니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떠났습니다. 투자가 끊겼습니다. 기술 이전이 중단되었습니다. 부패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력의 탓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내부 문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의 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PDVSA 간부들, 정부 장관들, 군 고위 장성들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예를 들면 통화 교환 스캠이 있었습니다.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달러를 받고 그것을 암시장에서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습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은행 계좌에 쌓인 베네수엘라 관리들의 비밀 재산, 마이애미의 고급 아파트들,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들, 이것들은 모두 베네수엘라 국민의 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재, 유가 하락, 국제 정치적 압력, 이것들은 실제로 영향을 미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구조적 문제들, 석유 의존 경제, 포퓰리즘 정책,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부패, 권위주의, 경제관리 실패. 외부 압력은 베네수엘라를 더 빨리, 더 깊게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추락하는 방향은 이미 내부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나무는 폭풍을 견딥니다. 하지만 내부가 썩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베네수엘라는 내부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 붕괴에서 회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은 192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고 경제를 재건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공산주의 붕괴 후 혼란을 겪었지만 개혁을 통해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왜 회복하지 못했을까요? 회복에는 몇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중 거의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첫째, 정치적 의지와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끝낸 것은 새로운 화폐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웬텐마르크를 도입하고 화폐 발행을 제한하고 재정 규율을 회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정부는 정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정책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고 더 많이 통제하고 더 많이 국유화했습니다. 2018년의 화폐 개혁은 단지 0을 떼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정책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념적 고집이 있었습니다. 마두로와 그의 주변 인물들은 21세기 사회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차베스의 유산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며 그들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정책을 바꾸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면 권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신 외부를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야당을, 제국주의를. 문제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경제 회복에는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기업들은 안정적인 곳에서 사업합니다.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화폐로 거래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 볼리바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달러를 원했습니다. 기업들은 달러로 거래했습니다. 저축은 달러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딜레마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달러화를 인정하면 통화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 경제만 키우는 것입니다. 2019년경부터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달러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상점들은 공개적으로 달러 가격을 붙였고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일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상품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바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과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 회복에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단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치, 재산권 보호, 효율적인 관료제, 교육 시스템, 기술 개발 지원. 베네수엘라의 제도들은 붕괴했습니다. 법원은 독립성을 잃었고 관료제는 부패했으며 교육 시스템은 무너졌고 기술 영역은 사라졌습니다. 제도를 재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그 의지가 없었습니다. 넷째, 회복에는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베네수엘라의 인재들은 떠났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 과학자, 이들 없이 경제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오겠습니까? 콜롬비아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의사가 왜 베네수엘라의 혼란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오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이 베네수엘라에 있을까요? 다섯째, 회복에는 국제적 지원이 도움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이 회복한 것은 마셜 플랜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의 전환에는 EU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과는 적대적 관계입니다. 유럽 국가들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지원을 하지만 그것은 주로 석유담보 대출입니다. 진정한 개발 지원은 아닙니다. 국제금융기관들과의 관계도 끊겼습니다. IMF, 세계은행과의 협력은 없습니다. 이들의 도움 없이 대규모 경제 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섯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전후 재건에는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에는 압축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전환에는 쇼크요법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차베스주의자와 반차베스주의자, 정부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도시와 농촌. 각각의 집단은 다른 현실을 보고 다른 원인을 말하며 다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어떻게 공통의 비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 재건에 나설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단지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희망을 잃은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잃은 것입니다. 2020년대 초 베네수엘라는 일종의 좀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렇다고 재건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는 여전히 나옵니다. 땅은 여전히 비옥합니다. 자원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가, 정치적 의지가,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부자 나라가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자 나라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 갑자기 엄청난 부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거나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거나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있다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이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특별히 무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특별히 게으르거나 어리석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욕망, 평범한 두려움, 평범한 판단을 가진. 문제는 그들이 특별한 유혹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돈의 유혹. 쉬운 돈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것인가? 석유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을 때 베네수엘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부를 유지하고 키우려면 그것을 만들어낸 능력 자체를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경제는 생산 능력을 잃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산업은 경쟁력을 잃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회는 일하는 습관을 잃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것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쉬운 방법이 있다면 개혁하고 구조를 바꾸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대신 그냥 돈을 풀면 된다면 포퓰리즘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그 유혹은 더 강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줘라. 지금 당장.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은 종종 인기가 없습니다. 구조 조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효율성 개선은 일자리 감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지출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쉬운 대안이 있을 때는, 특히 석유돈이 있을 때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은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개혁 대신 분배를, 생산성 향상 대신 보조금을, 장기 투자 대신 즉각적 소비를, 그리고 국민들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이것은 민주주의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유권자들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면 정치인들도 단기적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대가를 치릅니다. 제도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도 석유 부국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국부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석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펀드의 운영을 정치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돈을 통제하는 것이 정치 권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제도는 정치인의 자의적 결정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단기적 유혹에 대한 방어선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원이 풍부할 때는. 왜냐하면 자원이 풍부하면 제도가 없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요. 화폐의 본질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돈은 무엇일까요? 종이일까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신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가 휴지가 된 것은 종이의 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무제한으로 화폐를 발행할 때 사람들은 그 화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100볼리바르가 내일 얼마의 가치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화폐가 아니라 도박칩입니다. 현대 경제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화폐에 대한 신뢰, 계약이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 내일이 오늘보다 낫거나 적어도 예측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 베네수엘라는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재건하는 것은 건물을 재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이야기는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들은 오만했습니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 법칙은 중력처럼 작동합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작동합니다. 가격 통제는 부족을 만듭니다. 화폐 남발은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생산성 없는 소비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도, 어떤 이념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기본 법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한 나라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 교훈은 보편적입니다. 쉬운 분은 위험하다. 포퓰리즘은 중독성이 있다. 제도는 중요하다. 신뢰는 쉽게 잃고 어렵게 얻는다. 경제 법칙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 오늘의 풍요가 내일을 보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석유를 가졌고 자원을 가졌으며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결과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사회는 베네수엘라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율을 맞춥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매우 불길한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만이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